오늘도 재밌는 이야기 들으며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인적 드문 외딴 초가집 한 채가 눈보라 속에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밤은 깊었고 세상은 온통 하얀 눈에 덮여 고요하기만 한데 오직 이 낡은 집 사랑방에서만 희미한 호롱불빛이 새어나옵니다. 이 방의 주인은 김진사입니다. 진사시에는 일찌감치 합격했으나 벼슬길에는 뜻이 없어 낙향하여 오직 학문에만 정진하는 선비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를 책귀신이라 불렀습니다. 쌀독이 비어가는 줄도 모르고 밤새 책만 읽어대니 붙은 별명이었습니다. 그날 밤도 여지없습니다. 찬바람이 숭숭 뚫린 문틈으로 들어와 윗목에 둔 물사발을 꽁꽁 얼리고 있건만 선비는 꼿꼿이 앉아 책장을 넘길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살인문 너머로 검은 그림자 하나가 담장을 훌쩍 넘습니다. 발소리 하나 내지 않고 눈 위에 착지 않은 솜씨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는 인근 장터에서 좀도둑질로 잔뼈가 굵은 달구였습니다. 며칠을 굶은 달구의 눈에는 배는 게 없었습니다. 산속 외딴집 불빛을 보고 뭐라도 훔쳐줄인 배를 채울 요량으로 기어들어 온 것입니다. 제기랄, 겉만 번지르르 하지 쥐새끼 한 마리 살 곳이 못 되는구먼. 달구는 소리 죽여 혀를 찼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부엌으로 스며들었지만 솥뚜껑을 열어보니 시커먼 거미줄만 쳐져 있습니다. 찬장을 뒤져도 굴러다니는 건 깨진 사발 조각뿐입니다. 먹을 것이라곤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오기가 생긴 달구는 사랑방 쪽으로 눈길을 돌립니다. 글 읽는 소리가 들리는 저 방. 그래도 양반네가 거처하는 곳이니 돈 될 만한 부통이나 벼루라도 있을까 싶었던 것이지요. 달구는 문틈에 침을 발라 구멍을 내고 안을 들여다봅니다. 방 안 풍경은 가관이었습니다. 사방 벽을 메운 것은 오로지 책, 그리고 또 책이었습니다. 방바닥에 깔린 이불조차 책을 베개 삼아 펴져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 수염이 덥수룩한 선비 하나가 마치 세상과 단절된 사람처럼 책에 코를 박고 있습니다. 미친놈. 밥 먹을 돈으로 종이 쪼가리만 사 모았나? 달구는 문고리를 조심스레 땄습니다. 삐그덕 낡은 경첩이 비명을 질렀지만 선비는 미동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에 달구는 대담해졌습니다. 살금살금 방으로 들어가 벽장에 놓인 녹그릇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오늘 밤 수확은 이거 하나뿐입니다. 이걸 팔면 국밥 2그릇은 나올 것입니다. 이제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달구가 몸을 돌려 문 쪽으로 향하려던 찰나였습니다. 꼬르륵. 며칠 굶은 뱃속이 천둥 소리를 냈습니다. 고요한 정막을 깨는 민망하고도 우렁찬 소리였습니다. 그제야 책장이 넘어가는 소리가 멈췄습니다. 거기 누구냐? 선비의 목소리는 놀란 기색 하나 없이 차분했습니다. 마치 올 사람이 왔다는 듯 등 뒤에 서 있는 도둑에게 말을 건넵니다. 달구는 녹그릇을 품에 안고 엉거주춤 멈춰 섰습니다. 도망칠까? 아니면 저 비쩍 마른 선비를 한 대 치고 나갈까? 하지만 선비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붓을 들어먹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이 오셨는데 대접할 것이 없구려. 그 녹그릇은 가져가 봐야 헐값이니 차라리 내 이야기를 듣고 가는 게 어떻겠소? 뭐? 이 양반이 지금 잠꼬대를 하나? 비키시오. 타치기 싫으면. 달구는 품에서 단도를 꺼내 들이대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허세였습니다. 그러나 선비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달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맑고 깊은지 칼을 든 달구의 손이 오히려 무안해질 지경이었습니다. 선비는 달구의 남루한 행색과 휑한 눈동자, 그리고
품에 안긴 초라한 녹그릇을 훑어보았습니다. 도둑질도 아는 게 있어야 그게 하는 법이오. 빈집에 들어와 깨진 그릇이나 훔치는 걸 보니 자네도 참 딱한 인생이구려. 이보쇼. 말이 심하잖소. 내가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왔나? 댁내 집구석이 너무 가난해서 털 게 없는 걸 어쩌라고. 달구는 욱하는 마음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둑이 주인에게 화를 내는 기막힌 상황입니다. 선비는 허허하고 헛웃음을 짓더니 자리 옆을 손바닥으로 탁탁 쳤습니다. 안 깨. 밤은 길고 자네 배에서는 천둥이 치니 내 자네에게 배를 채울 방법 대신 머리를 채울 방법을 알려주리다. 달구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당장 신고를 하거나 살려달라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앉아서 공부를 하라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 선비의 눈빛에 묘한 기운이 서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홀리는 듯한 아니면 꿰뚫어보는 듯한 그 눈빛 말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달구는 녹그릇을 내려놓고 선비 맞은편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귀신에 홀린 노릇인가 싶었지만 바깥의 눈보라보다는 이 방의 온기가 나았기 때문이리라 스스로 위안했습니다. 이름이 무엇인가? 달구요. 달구라. 세상을 달리는 망아지라는 뜻인가? 아니면 달을 구한다는 뜻인가? 이름은 좋으나 그 쓰임이 천하구려. 내 오늘부터 자네에게 글을 가르칠 테니 수업료는 그 녹그릇으로 받겠네. 선비는 달구가 내려놓은 녹그릇을 도로 가져가 벽장에 넣어버렸습니다. 달구는 눈을 껌뻑였습니다. 도둑질하러 들어왔다가 훔치려던 물건을 수업료로 뺏기고 강제로 앉혀진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니, 내가 글을 배워서 어디다 쓴다고 이러시오? 나는 까막눈이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고. 그러니 배우라는 게지. 도둑질을 해도 대도가 되려면 병법을 알아야 하고 관할을 피하려면 병법을 알아야 하는 법. 자네 평생 남의 집 담벼락이나 넘다가 몽둥이 찜질 당하고 죽고 싶은가? 선비의 말은 전곡을 찔렀습니다. 달구의 가슴 한구석이 찌릿했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다 개처럼 죽을 것이라는 공포, 그것은 달구가 매일 밤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선비는 붓을 들어 하얀 종이에 굵은 획을 그었습니다. 하늘천. 먹물이 스며들며 글자가 피어났습니다. 달구는 그 글자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검은 것은 글씨요, 흰 것은 종이었던 그의 세상에 처음으로 의미라는 것이 비집고 들어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따라하게. 하늘천. 달구는 입을 달싹거렸습니다. 도망가야 하는데, 지금이라도 저 문을 박차고 나가야 하는데 엉덩이가 무겁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의 온기 때문인지 아니면 생전 처음 들어보는 자네라는 호칭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늘, 천. 바깥바람 소리가 더욱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눈보라치는 밤, 기묘한 동거와 수업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훗날 나라를 뒤흔들 과거 급제자의 첫 수업이 될 줄은 방 안에 있는 두 사람조차 아직은 알지 못했습니다. 유난히 길고 추웠던 밤이 지나고 산골 외딴 초가집에도 아침 햇살이 스며듭니다. 참새 지저귀는 소리와 함께 눈 녹은 물이 처마 끝에서 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밤새 몰아치던 눈보라는 멈췄지만 방 안의 냉기는 여전합니다. 달구는 찌뿌둥한 몸을 일으켰습니다. 딱딱한 바닥에서 웅크리고 잔 탓에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옵니다. 눈을 뜨자마자 보인 것은 어젯밤과 똑같은 자세로 앉아있는 김진사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저 양반은 잠도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밤새 저러고 있었던 것일까요? 달구는 기가 찼습니다. 허리야. 내가 미쳤지. 도둑질하러 와서 팔자에도 없는 글공부라니. 달구는 투덜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홀린 듯이 하늘 천자를 따라 하긴 했지만 날이 밝고 정신이 돌아오니 후회가 밀려옵니다. 당장이라도 이 답답한 방구석을 탈출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달구가 살금살금 문 쪽으로 발을 옮깁니다. 그때 마치 뒤통수에 눈이라도 달린 듯 김진사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아침 공기가 차니 문은 조용히 열게나. 그리고 부엌 아궁이 옆에 고구마 2알이 묻혀 있을 걸세. 그거라도 가져와서 욕이나 하게. 달구는 흠칫 놀라 멈춰 섰습니다. 도망가려던 속내가 들킨 것 같아 뜨끔했지만 고구마라는 말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백가죽이 등 가죽에 붙을 지경이었으니까요. 잠시 후 두 사람은 쭈그려 앉아 식은 군고구마를 나눠 먹습니다. 달구는 게 눈 감추듯 고구마를 삼켜버렸지만 김진사는 껍질을 아주 천천히 벗기며 고구마 속살을 음미하듯 씹습니다. 거참 양반님 내라 그런가 먹는 것도 답답해 죽겠수다. 그깟 글 읽어서 뭐하오? 쌀이 나오 고기가 나오? 이렇게 고구마 쪼가리로 연명하면서. 달구는 입가에 묻은 검댕을 훔치며 불만 섞인 목소리로 따져 묻습니다. 도둑인 자신이 보기엔 이 선비의 삶이 자신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김진사는 먹던 고구마를 내려놓고 그윽한 눈으로 달구를 바라보았습니다. 글자가 밥을 주지는 않지. 허나 밥그릇을 지키게는 해주네. 밥그릇을 지켜요? 뭔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요? 자네가 어젯밤 내 집에 들어올 때 살인문에 붙은 입춘대길이란 글자를 보았는가? 까만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이라니까. 내가 그걸 어찌하오? 그걸 읽을 줄 알았다면 이 집이 찢어지게 가난한 선비 집이라는 걸 대번에 알았을 걸세. 내 필체는 힘이 없기로 유명하거든. 그를 알면 헛수고를 줄일 수 있지. 그게 바로 밥그릇을 지키는 힘일세. 달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묘하게 설득력이 있습니다. 도둑질도 정보가 생명인데 글을 읽을 줄 알면 부잣집과 가난한 집, 관아의 공문, 숲의 전단까지 알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김진사는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하늘 천이 아닙니다. 조금 더 복잡해 보이는 글자를 써내려갑니다. 자, 이것은 감옥 옥자네. 개 견자와 말씀, 언자가 합쳐져 있지. 개들이 지저대는 곳, 말이 통하지 않는 곳. 그게 바로 감옥이야. 감옥. 그래, 자네가 이 글자를 마음에 새기면 적어도 그곳에 갈 짓은 피하게 될 걸세. 글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을 보여주는 등불과 같거든. 달구는 붓끝을 따라 시선을 움직였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처음에는 지렁이 기어가는 것처럼 보이던 검은 획들이 선비의 설명을 듣고 나니 정말 철창 속에 갇혀 지저대는 개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날부터 기묘한 수업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달구는 낮에는 산에서 땔감을 해오거나 마을 어귀를 돌며 동냥을 해왔고 밤이면 선비 앞에 앉아 글을 배웠습니다. 물론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달구는 좀이 쑤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10분만 앉아 있어도 엉덩이에 뿔이 난 듯 들썩거렸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나 안 해. 이게 무슨 고문이요? 차라리 곤장을 맞고 말지. 달구가 붓을 집어 던지며 벌러덩 드러눕습니다. 먹물이 방바닥에 튀었습니다. 보통의 스승이었다면 호통을 치며 회초리를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김진사는 조용히 바닥에 튄 먹물을 걸레로 닦아내며 웃을 뿐입니다. 허허, 오늘은 엉덩이에 불이 꽤나 길게 자랐구먼. 그럼 오늘은 글자 대신 셈법을 가르쳐 주지. 자네가 훔친 물건 값을 제대로 받으려면 셈이 빨라야 하지 않겠나? 김진사는 달구의 눈높이에 맞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도둑에게 필요한 셈법, 장무라비에게 속지 않는 법, 관아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 지도를 읽는 법. 그 모든 것의 기본에는 글이 있었습니다. 달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글의 효용성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달구에게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마당에 눈을 쓸던 달구가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무언가를 끄적이고 있었습니다. 딸, 구, 딸, 구. 빗뚤빼뚤 엉망진창인 글씨였지만 그것은 분명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평생 야 도둑놈 거기 너로 불리던 그가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글자로 새기는 첫 순간이었습니다.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던 김진사의 입가에 흐뭇한 미소가 번집니다. 거친 돌 속에 옥이 숨어 있었구나. 이제 그 옥을 갈고 닦는 일만 남았는데 내게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으니 걱정이로다. 김진사는 가슴을 부여잡고 마른 기침을 삼켰습니다. 그의 손수건에 붉은 피가 희미하게 비쳤지만 마당에 있는 달구는 아직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바람이 다시 불어오고 글을 배우는 도둑과 글을 가르치는 선비의 두 번째 밤이 깊어갑니다. 깊은 밤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고 방 안에서는 쿨럭거리는 기침 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계절은 어느덧 겨울의 끝자락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산골짜기에 매서운 바람도 한풀 꺾이는 듯했지만 외딴 초가집 사랑방의 공기는 오히려 전보다 더 무겁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방 한가운데 놓인 호롱불마저 기름이 다 되어가는지 가물거립니다. 그 위태로운 불빛 아래 김진사의 얼굴은 창호지보다 더 하얗게 질려 있습니다. 그가 기침을 한번 토해낼 때마다 앙상하게 마른 어깨가 들썩거립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달구의 눈빛은 복잡하기 그지없습니다. 불과 보름 전만 해도 남의 집 담을 넘던 도둑의 눈빛이 이제는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 일렁이고 있습니다. 달구는 읽던 책을 덮지도 못한 채 안절부절 못하며 윗목에 놓인 물그릇을 가져옵니다. 이보시오, 선비 양반. 아니, 스승님. 물이라도 좀 축이시오. 이러다 숨 넘어가겠소. 달구는 투박한 손으로 김진사의 등을 두드립니다. 예전 같으면 저리 비키게 하며 손사래를 쳤을 선비지만 오늘은 그럴 기운조차 없어 보입니다. 김진사는 달구가 건넨 물을 겨우 한 모금 삼키고는 거친 숨을 몰아쉽니다. 목구멍에서 쇳소리가 그르렁거립니다. 고맙네. 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해야 할 것 같구먼. 자네가 배우는 속도가 빨라. 내 기력이 그 속도를 쫓아가질 못하니 원. 김진사는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 미소는 금세 고통으로 일그러집니다. 달구는 속이 타들어갑니다. 이 양반이 가르쳐준 글자 덕분에 세상 보는 눈이 조금 트였는데 정작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은 눈앞에서 꺼져가는 등불 신세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달구는 방구석에 놓인 쌀독을 열어봅니다. 바닥을 긁는 소리가 요란할 만큼 텅 비어 있습니다. 며칠째 묽은 죽으로 끼니를 때웠으니 병든 몸이 버텨낼 재간이 없을 터입니다. 젠장, 글자 배우면 밥그릇 지킨다더니 밥그릇은 고사하고 숟가락 들 힘도 없게 생겼네. 달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벽에 걸어두었던 자신의 낡은 보찜을 챙겼습니다.
그 안에는 도둑질할 때 쓰던 복면과 단도가 들어 있었습니다. 김진사가 흐릿한 눈으로 달구를 올려다봅니다. 어딜 가려는가? 약방에 좀 다녀오리다. 읍내 의원에게 가서 약이라도 지어와야지. 이대로 있다간 초상 치르겠소. 자네, 수중에 돈 한 푼 없지 않은가? 약값은 어찌 마련하려고? 김진사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달구는 멈칫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애써 시선을 피하며 퉁명스럽게 대꾸합니다. 아, 방법이 있수다. 내가 예전에 묻어둔 비상금이 좀 있어서 그래요. 걱정 말고 누워나 계시오. 달구는 도망치듯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차라리 눈보라치는 바깥이 마음은 더 편했습니다. 달구의 발걸음은 빨랐습니다. 산을 내려가 읍내로 향하는 그의 머릿속에서는 천사와 악마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냥 눈 딱 감고 약재상 하나만 털자. 훔친 물건으로 사람 살리는 건데 하늘도 봐주겠지. 아니야, 스승님이 알면 당장 나가라고 할 텐데. 도둑질은 부끄러운 짓이라 가르치셨는데. 읍내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은 밤이었습니다. 인적 끊긴 거리에는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달구는 익숙한 솜씨로 가장 큰 약재상 담벼락 아래에 몸을 숨겼습니다. 담 너머에서 쌉싸름한 한약 냄새가 풍겨옵니다. 저 담만 넘으면 산삼은 아니더라도 도라지나 약초 뿌리 정도는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달구는 담장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차가운 돌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집니다. 뛰어오르기 위해 무릎을 굽히던 그 순간 뇌리에 번개처럼 스치는 글자가 있었습니다. 부끄러울치. 어젯밤 김진사가 떨리는 손으로 써주었던 글자였습니다. 마음의 귀를 기울이면 부끄러움을 알게 된다던 그 설명이 귓가에 쟁쟁하게 울립니다. 달구는 담장을 짚은 손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도둑질을 밥 먹듯이 하던 그였지만 글을 배우고 이치를 깨달은 뒤로는 담장이 예전처럼 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넘어서는 안 될 거대한 산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기랄, 배운 게 죄다. 배운 게 죄야. 달구는 주먹으로 담벼락을 쿵 내리쳤습니다. 결국 그는 담을 넘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는 읍내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밤새 언 땅을 손톱이 깨져라 파헤쳤습니다. 칡뿌리라도 캐야 했습니다. 훔치는 것 말고 제 손으로 땀 흘려 얻은 것이라야 스승의 입에 넣어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달구는 초가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옷은 흙투성이가 되었고 손은 피딱지가 앉아 엉망이었습니다. 품 안에는 흙 묻은 칡뿌리 몇 개가 소중하게 안겨 있었습니다. 조심스레 방문을 열자 김진사는 밤새 잠들지 못한 채 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달구를 보는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지 않을 줄 알았네. 도망간 줄 알았어. 도망은 무슨. 내 수업료는 다 내고 가야 할 거 아니오. 자, 이거라도 씹으시오. 산삼은 아니지만 내 손으로 캔 거요. 훔친 거 아니니 안심하고. 달구는 칡뿌리를 씻어 돌로 지디긴 다음 즙을 짜서 김진사의 입에 흘려 넣었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지자 김진사의 미간이 찌푸려졌지만 그는 그 어느 때보다 달게 그 즙을 받아넘겼습니다. 김진사는 기운을 차려 달구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상처투성이인 달구의 손을 희고 고운 선비의 손이 감쌌습니다. 이 손이 오늘 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을 했구려. 자네는 오늘 밤 담장 대신 자네 마음속의 욕심을 넘었네. 그것이 진정한 공부야. 아이 낯간지럽게 왜 이러시오. 얼른 기운이나 차리시오. 내일은 효도효자 배울 차례 아니오? 달구는 쑥스러운 듯 손을 빼내며 돌아앉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가에는 뿌듯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창밖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옵니다. 방 안의 냉기는 여전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훈훈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이제 달구는 더 이상 단순한 도둑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법을 배웠고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는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야속하게도 이 평온한 배움의 시간을 오래 허락하지 않을 기세입니다. 김진사의 기침소리에 섞여 나온 핏덩이가 전보다 더 짙고 검붉었기 때문입니다. 내 자네에게 남겨줄 것이 글자 말고 하나 더 있어야 할 텐데 시간이 없구나. 선비의 깊은 한숨이 아침 안개처럼 방 안에 퍼져나갑니다. 산골짜기에도 어김없이 봄은 찾아왔습니다. 겨우내 꽁꽁 얼어붙었던 계곡물이 풀려 졸졸 흐르고 마당 구석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수줍게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이 화사한 봄의 기운도 김진사의 방 문턱은 넘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지난 겨울 달구가 캐온 칡뿌리와 정성으로 김진사는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해왔습니다. 허나 이미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선비의 몸은 다 타버린 양초와 같았습니다. 이제는 글을 읽어줄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아 그저 달구가 책 읽는 소리를 듣는 것이 하루의 유일한 낙이 되었습니다. 오늘따라 달구의 글 읽는 소리가 유난히 떨립니다. 달구는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스승의 눈빛이 점점 초점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하셨으니 달구는 더 이상 책을 읽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구절이 마치 스승의 이별 통보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달구는 책을 덮고 김진사의 앙상한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그 손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울지 말게. 사내 대장부가 어찌 그리 눈물이 많은가. 자네는 내 제자야. 눈물 대신 기계를 보여야지. 김진사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만큼이나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위엄은 여전했습니다. 그는 힘겹게 고개를 돌려 머리맡에 놓인 작은 나무 상자를 가리켰습니다. 달구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김진사의 호패와 낡은 갓 그리고 잘 손질된 붓한 자루가 들어있었습니다. 내 평생의 한이 배운 것을 세상에 쓰지 못하고 이 산골짜기에서 썩힌 것일세. 허나 자네를 만나 그 한을 풀었어. 스승님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좀 더 사셔야죠. 제가 읍내 가서 용한 의원 모셔오겠습니다. 돈은 어떻게든 훔쳐서라도 아니 구해서라도 올 테니. 아닐세. 도둑질은 이제 끝났어. 자네 내 대신 한양으로 가게. 가서 과거를 보게나. 과거라니요? 저는 도둑놈입니다. 축보도 없는 상놈이 어떻게 과거를 봅니까? 말도 안 됩니다. 달구는 펄쩍 뛰었습니다. 글 좀 배웠다고는 하나 자신은 여전히 지명 수배가 내려졌을지도 모르는 좀도둑일 뿐이었습니다. 감히 나란 일을 하는 관리가 되다니 가당치도 않은 일이었습니다. 김진사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달구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뼈만 남은 손가락이 달구의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도둑의 마음을 버리면 선비가 되는 것이고 선비도 욕심을 부리면 도둑이 되는 법. 자네는 이미 그 이치를 깨달았네. 내 이름을 빌려주겠네. 가서 세상의 썩은 벼슬아치들에게 보여주게. 시궁창에서도 용이 날 수 있다는 것을. 말을 마친 김진사의 눈동자가 천천히 허공을 향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달구를 넘어 낡은 천장 너머의 어딘가 먼 곳을 응시하는 듯 했습니다. 달구야,
부디 세상을 구하는 큰 도둑이 되거라.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쥐고 있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가고 김진사의 고개가 힘없이 베개 위로 떨어졌습니다. 방 안에는 다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창호지 문틈으로 들어온 한 줄기 햇살이 김진사의 평온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달구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아니, 울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속에 거대한 바위가 쿵 하고 내려앉은 듯 숨이 막혀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스승의 감지 못한 눈을 조용히 쓸어내려 감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스승을 향해 생애 처음으로 가장 정중한 큰절을 올렸습니다. 스승님, 아니 김진사 나리, 부디 좋은 곳으로 가시오. 거기는 도둑도 없고 가난도 없는 곳일 테니. 장례는 조촐했습니다. 찾아오는 문상객 하나 없는 초라한 상가였지만 달구는 정성을 다했습니다. 뒷산 양지 바른 곳에 땅을 파고 스승을 묻었습니다. 봉분 옆에는 스승이 아끼던 책 한 권을 함께 묻어드렸습니다. 무덤 앞에 멍하니 앉아 며칠을 보낸 달구. 그의 덥수룩하던 수염에는 서리가 내려앉았습니다. 며칠을 굶었는지 얼굴이 반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스승이 남긴 유품 상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상자 속에 얌전히 놓인 붓 한 자루. 그 붓끝이 마치 자신을 꾸짖는 듯 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을 셈인가? 달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물가로 가서 찬물로 머리를 감고 엉망이 된 수염을 깔끔하게 다듬었습니다. 스승이 남긴 낡은 도포를 꺼내 입었습니다. 품이 커서 헐렁거리고 여기저기 기운 자국이 역력한 옷이었지만 달구가 각근을 메고 거울 앞에 서자 묘한 기품이 흘렀습니다. 더 이상 예전의 좀도둑 달구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부엌 아궁이에 자신의 단도와 검은 복면을 던져 넣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에 과거의 자신을 태워보냈습니다. 좋소. 내까지 게 못할 거 뭐 있어. 잃을 것도 없는 인생, 스승님 말씀대로 세상 한번 제대로 훔쳐보리다.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대도가 되어 보이겠소. 달구는 보찜을 맸습니다. 보찜 속에는 훔친 물건 대신 논어와 맹자, 그리고 스승의 호패가 들어있었습니다. 초가집을 나서는 달구의 발걸음은 묵직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텅 빈 초가집이 덩그러니 남아 그를 배웅합니다. 바람이 불어와 대나무 숲을 흔드는 소리가 마치 스승의 글 읽는 소리처럼 들려옵니다. 달구는 한양 쪽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험준한 산맥 너머 구름이 잔뜩 낀 그곳. 이제 그가 가야 할 길은 험난한 가시밭길이 될 것입니다. 가짜 양반 행세를 해야 하는 위험천만한 도박, 그리고 기라성 같은 인재들과 겨뤄야 하는 과거 시험. 하지만 달구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스승이 심어준 글자라는 등불이 환하게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달구는 집신끈을 단단히 동여매고 산을 내려가는 길로 힘차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한양의 과거 시험장은 전국 8도에서 모여든 내로라 하는 인재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비단 옷을 입은 양반 자제들이 거드름을 피우며 자리를 잡는 사이 낡은 도포를 입은 한 사내가 구석진 자리에 조용히 짐을 풉니다. 바로 달구입니다. 그의 행색은 초라했습니다. 갓은 낡아 색이 바랬고 소매 끝은 닳아 올이 풀려 있었습니다. 주변의 유생들이 힐끔거리며 혀를 차거나 코를 막는 신용을 합니다. 하지만 달구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의 눈은 주변의 비웃음이 아니라 오직 허공에 떠있는 스승의 얼굴만을 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승님 보고 계시오? 캐천에서 용이 나는지 미꾸라지가 나오는지 오늘 판가름이 날 것이오. 곧이어 우렁찬 북소리와 함께 시제가 내걸렸습니다.
시험관이 큰 소리로 시제를 외칩니다. 금일의 시제는 도적을 다스리는 법이다. 나라에 들끓는 도적 떼를 근본적으로 소탕할 방도에 대해 논하라. 순간 시험장 여기저기서 탄식과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난해한 주제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달구의 입가에는 피식하고 헛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운명의 장난일까요? 도둑이었던 그에게 도둑을 잡는 법을 쓰라니요. 다른 유생들이 형벌을 강화해야 한다. 군사를 늘려야 한다며 상투적인 글을 써내려갈 때 달구는 눈을 감고 스승과의 지난날을 떠올렸습니다. 굶주림에 못 이겨 남의 집 담을 넘었던 자신, 그리고 그런 자신에게 몽둥이 대신 붓을 쥐어주었던 스승. 달구는 거침없이 붓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분놀림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글이 아니라 자신의 피와 살이 담긴 절규였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합격자 발표가 있는 날, 광화문 앞은 구름대 같은 인파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합격자의 이름이 하나씩 호명될 때마다 환호와 탄식이 교차합니다. 근본 과거의 장원 급제자는 강원도에서 온 김진사.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이름, 그 낯선 이름이 불리자 사람들은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때 군중을 해치고 달구가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의 남루한 옷차림에 꽂혔습니다. 저런 거렁뱅이가 장원이라니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일었습니다. 그러나 달구는 고개를 뻣뻣이 들고 당당하게 교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스승의 이름으로 받아낸 생애 최고의 수학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장원 급제자는 임금님을 아련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화려한 궁궐, 삼엄한 경비,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본다는 임금의 눈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편전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임금은 용상에 앉아 달구가 써낸 답안지를 흥미롭게 읽어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달구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식은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고개를 들라. 임금의 목소리에 달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임금은 달구의 답안지를 흔들어 보였습니다. 과인이 수많은 글을 읽어보았으나 이토록 생생하고 파격적인 글은 처음이다. 도둑을 없애려면 형벌이 아니라 그들의 빈 밥그릇을 채우고 텅 빈 머리에 염치를 채워야 한다라. 이는 단순히 책상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글이 아니다. 마치 도둑의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온 듯하구나. 임금의 예리한 눈빛이 달구의 얼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달구의 손을 주목했습니다. 붓을 쥔 굳은 살이 아니라 거친 일을 하며 생긴 흉터와 투박한 마디들. 임금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헌데 자네의 손은 선비의 손이라기엔 너무 거칠고 자네의 눈빛에는 야생의 짐승과 같은 기운이 서려 있다. 솔직히 고하거라. 너는 누구냐? 정말 강원도의 김진사가 맞느냐? 편전 안의 신하들이 술렁거렸습니다. 호위 무사들이 칼자루에 손을 올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렁 하는 소리가 달구의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거짓말을 할 것인가? 이실직고를 할 것인가? 여기서 신분이 들통나면 참수형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달구는 스승의 마지막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부끄러울지. 거짓으로 얻은 벼슬은 평생의 부끄러움이 될 것이 뻔했습니다. 달구는 다시 바닥에 머리를 쾅 찌으며 엎드렸습니다. 죽여주시옵소서. 전하. 소인은 김진사가 아니옵니다. 소인은 김진사 댁을 털러 들어갔던 도둑놈 달구이옵니다.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신하들의 입에서 헉 하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임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도둑이 감히 과거장에 들어와 임금을 능멸했단 말이냐? 여봐라,
저놈을 당장. 전하, 목을 베시더라도 부디 소인의 마지막 말만은 들어주시옵소서. 소인은 본래 짐승처럼 살던 도둑이었습니다. 허나 저의 스승이자 진짜 김진사님께서 제 손에 든 칼 대신 붓을 쥐어주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것이 진짜 되돌아 가르치시며 자신의 이름과 꿈을 저에게 물려주고 돌아가셨습니다. 달구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품에서 스승의 호패와 붓을 꺼내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이 글은 제가 쓴 것이나 그 정신은 스승님의 것이옵니다. 소인은 비록 천한 도둑 출신이나 스승님의 가르침 덕분에 이제는 염치를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디 저의 목을 베시어 국법의 엄중함을 보이시고 저의 글을 널리 알리시어 스승님의 뜻을 세상에 전해주시옵소서. 달구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오열했습니다. 궁궐 안에는 달구의 울음소리만이 처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임금은 달구가 내려놓은 낡은 붓과 호패, 그리고 그의 답안지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임금의 굳어있던 표정이 서서히 풀리더니 이내 크게 껄껄 웃기 시작했습니다. 허허, 통쾌하도다. 도둑이 선비가 되고 선비가 도둑을 가르쳤다. 이보다 더 훌륭한 교화가 어디 있겠는가. 내 오늘 진짜 인재를 얻었도다. 전하? 너의 죄는 남의 물건을 훔친 것이나 너의 공은 스승의 뜻을 받들어 나라의 병폐를 꿰뚫어 본 것이다. 과거의 도둑 달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죽었다. 이제부터 너는 과인의 신하가 되어 탐과 놀이들의 썩은 마음을 훔치는 천하의 대도가 되도록 하라. 임금은 달구에게 벼슬을 내렸습니다. 파격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강원도의 어느 고을, 백성들 사이에서 칭송이 자자한 원님이 있습니다. 그는 굶주리는 백성이 있으면 자신의 곡간을 털어 나눠주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누구보다 앞장서서 해결해 주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 업무를 마친 원님이 뒷산으로 향합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붓 한 자루와 술병이 들려 있습니다. 초라한 무덤 앞에 선 원님, 덥수룩한 수염이 희끗해진 그는 바로 달구입니다. 스승님, 저 왔습니다. 오늘따라 스승님의 잔소리가 무척이나 그립구려. 거긴 어떻소? 아직도 밤새 책만 읽고 계시오? 달구는 무덤 앞에 술을 따르고 그 옆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보름달이 환하게 떠올라 두 사람을 비추고 있습니다. 스승님, 그거 아시오? 제가 이제는 진짜로 글 좀 읽는 선비가 된 것 같소. 밤마다 백성들 상소문을 읽느라 눈이 침침해 죽겠거든요. 그래도 이게 도둑질할 때보다 훨씬 재미집니다. 달구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밤하늘로 퍼져나갑니다. 바람이 불어와 묘비 옆에 핀 들꽃을 흔듭니다. 마치 김진사가 그래 참 잘하였다라고 대답하는 듯합니다. 빈집에 든 도둑을 제자로 삼은 선비, 그리고 그 스승의 뜻을 이어 세상을 품은 도둑. 두 사람의 기묘하고도 아름다운 동행은 그렇게 전설이 되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답니다. 날 아주 먼 옛날 조선 팔도에 참으로 기이하고도 답답한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을 이름하여 예동. 예절 예자를 쓰는 이 동네는 어찌나 법도를 따지는지 지나가는 똥개도 양반 앞에서는 짖지 않고 월월 대신 음음하고 헛기침을 한다는 우스갯소리가 돌 정도였지요. 바람조차도 이 마을 고개만 넘으면 옷깃을 여미고 조신하게 분다는 그야말로 숨막히는 양반들의 고장이었습니다. 이 고리타분한 마을 한가운데 으리으리하지만 어딘가 칠이 벗겨지고 낡아가는 기와집 한 채가 있었으니 바로 안동 김씨 가문의 종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 사랑채 마루 끝 하얀 소복을 입고 마치 죄인처럼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여인. 그녀가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홍주입니다. 올해 나이 20하고도 하나. 복숭아처럼 발그레해야 할 두 볼은 핏기 없이 창백하고 앵두 같아야 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혼례를 치른 첫날 밤 신랑의 얼굴을 보기도 전에 신랑이 급체로 세상을 떠버렸으니 홍주는 꽃가마 타고 들어왔다가 하룻밤 만에 청상과부가 된 기구한 팔자였지요. 남들은 혀를 차며 아이고 저 어린 것이 불쌍해서 어쩌나 하고 동정했지만 정작 홍주의 속마음은 딴판이었습니다. 지금 홍주가 짓고 있는 저 표정, 슬픔에 잠긴 표정 같으신가요? 천만에요. 저건 다리에 쥐가 나서 죽기 일보 직전인 표정입니다. 내 다리. 이러다 다리가 썩어서 귀신이 되나, 굶어 죽어서 귀신이 되나 매한가지겠네. 홍주가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자세를 고쳐 앉으려던 찰나 안방 문이 드르륵 열리며 서리빨 같은 목소리가 날아왔습니다. 아가, 자세가 흐트러졌구나. 서방님 가신 길이 외롭지 않게 정성을 다해도 모자랄 판에 엉덩이가 들썩거려서야 원. 내 지성이 하늘에 닿아야 나라에서 열려문을 내려주실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 홍주의 시어머니 김씨마님. 이 집안의 실질적인 권력자이자 홍주의 감옥 소장인 셈이죠. 사실 이 안동 김씨 가문은 벼슬길이 끊긴 지가 언젠지 기억도 안 날 만큼 오래되어 창고에 쌀보다 쥐가 더 많은 형편이었습니다. 그런 시어머니에게 며느리 홍주는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울 유일한 황금 동아줄이었습니다. 나라에서 내리는 붉은 문, 열려문. 며느리가 수저를 훌륭히 해내거나 더 좋게는 남편을 따라 목숨이라도 끊어주면 나라에서 상도 주고 쌀도 주고 무엇보다 세금을 면제해주니 기울어가는 양반가에 이보다 더 좋은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시어머니는 매일 밤 정화수 떠놓고 비는 겁니다. 제발 우리 며느리가 연려가 되게 해달라고, 아니, 솔직히 말하면 제발 좀 죽어달라고 말이죠. 홍주는 욱하고 치밀어 오르는 화를 꾹 눌러 담았습니다. 어머님, 밤바람이 찹니다. 들어가 주무시지요. 저는 서방님 생각에 잠이 오질 않습니다. 입으로는 효부 노릇을 했지만 홍주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생각? 얼굴도 기억 안 나는 서방 생각은 무슨. 배고파 죽겠는데.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홍주는 담장 너머 우물가로 빨래를 하러 나갔습니다. 집 안에서는 숨도 크게 못 쉬지만 그나마 빨래터에 나오면 숨통이 좀 트였으니까요. 헌데 방망이질을 하던 홍주의 귀에 아낙네들의 쑥덕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글쎄, 저 아랫마을 최진사댁 셋째 딸 소식 들었어. 아, 그 가부된 지 3년 됐다는? 왜 뭔 일 났어? 글쎄 어젯밤에 보찜장수랑 눈이 맞아서 야반도주를 했다지 뭐야. 둘이 손잡고 배 타고 저 멀리 청나라로 튀었대. 어머머 망측해라. 세상에 남사스러워서 어쩐데? 망측하다며 혀를 차는 안악들과 달리 홍주의 귓가에는 댕그랑하고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야반도주, 보찜장수, 청나라, 그리고 사랑. 회색빛 감옥 같던 홍주의 머릿속에 알록달록한 꽃불이 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홍주는 빨래 방망이를 쥔 손에 힘을 꽉 주었습니다. 저 최진사댁 딸도 했는데 나라고 못할 게 뭐 있어? 나도 눈 있고 코 있고 심장이 이렇게 펄떡펄떡 뛰는데 평생 죽은 남편 제사상에 올릴 대추나 닦다가 늙어 죽을 순 없어. 그날 밤 홍주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모두가 잠든 야심한 시각, 홍주는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엽전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시집 올 때 친정 어머니가 비상금으로 쥐어주었던 꼬깃꼬깃한 돈이었지요. 그녀는 소복 치맛자락을 질끈 동여매고 개구멍을 통해 담을 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무서워서 엄두도 못 냈을 캄캄한 밤길이었지만 홍주의 발걸음은 사냥 나가는 아무랑이처럼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마을 어귀, 점잖은 양반들은 근처에도 안 간다는 허름한 주막. 그곳에는 세상의 온갖 소문을 주워 듣고
불가능한 인연도 이어준다는 전설의 중매쟁이 박씨 할멈이 살고 있었습니다. 주막 문을 열자 탁한 막걸리 냄새와 사내들의 땀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시끌벅적하던 주막 안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들어서자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술잔을 기울이던 사내들은 귀신이라도 본 듯 입을 딱 벌렸지요. 양반집 과부가 그것도 한밤중에 주막이라니요. 홍주는 떨리는 다리를 치마 속에 감추고 주막 구석 평상에 앉아 곰방대를 물고 있는 쭈글쭈글한 노파에게 다가갔습니다. 박씨 할멈은 홍주를 힐끗 보더니 연기를 푸 내뱉으며 심드렁하게 말했습니다. 어디 대귀한 마님이신지 모르겠으나 번지수 잘못 찾으셨소. 여긴 제사 지내는 절간이 아니오. 홍주는 침을 꿀꺽 삼키고는 품속에서 묵직한 엽전 주머니를 꺼내 탁자 위에 쿵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그 묵직한 소리에 할멈의 눈꺼풀이 번쩍 뜨였습니다. 할멈, 내 짝 좀 찾아주시오. 뭐라? 죽은 귀신 말고 펄펄 살아 뛰는 사내로 말이오. 내 이 지긋지긋한 연령은 걷어차고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려 하니. 주막 안의 모든 시선이 홍주에게 꽂혔습니다. 미친년 소리 듣기 딱 좋은 말이었지만 홍주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또렷하고 이글거렸습니다. 박씨 할멈은 곰방대를 탁탁 털고 일어나 홍주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누런 이빨을 드러내며 기가 막히다는 듯 하지만 어딘가 흥미롭다는 듯 씩 웃었습니다. 허허. 이거 참 호박이 넝쿨째 굴러들어온 건지 독사과를 베어문 건지 모르겠구먼. 마님, 이 바닥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아. 까딱하면 소문나서 멍석말이 당하고 쫓겨날 텐데 목숨 걸 자신은 있으? 말라 비틀어져서 칭송받는 귀신 되느니 매 맞고 쫓겨나도 하루라도 뜨겁게 살다 죽겠소. 홍주의 서슬 퍼런 대답에 박씨 할멈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좋아. 내 그 깡다구가 마음에 드니 한번 일을 벌여봅시다. 안 그래도 내 장부에 쓸만한 놈들이 몇 있지. 할멈은 주막 바닥 장판 밑에서 꼬질꼬질한 장부책 하나를 꺼냈습니다. 거기엔 조선 팔도의 한량, 호라비, 돌싱, 겉만 멀쩡한 놈 등 온갖 사내들의 명단이 적혀 있었지요. 박씨 할멈과 홍주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마치 독립운동을 모의하는 투사들처럼 비장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주막 밖 찢어진 창호지 문틈 사이로 누군가의 눈동자가 번뜩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시어머니가 홍주를 감시하라고 붙여둔 쥐새끼 같은 하인 칠성이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휙. 작은 마님이 남자를 바람이 불어 촛불이 일렁였습니다. 벽에 비친 홍주의 그림자가 마치 춤을 추듯 흔들렸습니다. 갇혀있던 새가 철창을 부수고 날아오를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과연 홍주는 시어머니의 살벌한 감시망을 뚫고 목숨 건 재혼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가문의 명예라는 단두대에 목이 걸려 정말로 연려문에 이름이 올라가게 될까요? 예동마을을 발칵 뒤집어 놓을 전대미문의 스캔들. 이제 막 그 화려한 막이 올랐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선수부터 만나보시지. 내일 밤 저기 산밑 물레방앗간으로 나오시오. 물레방앗간이라니. 홍주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었을까요? 아니면 설렘이었을까요? 밤하늘의 달조차 구름 뒤에 숨어 숨을 죽이는 밤이었습니다. 홍주가 중매쟁이 박씨 할멈과 은밀한 거래를 마친 그 시각, 주막 밖 어둠 속에서는 칠흑 같은 눈동자 두 개가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의 충직한 끈앞풀 하인 칠성이었습니다. 칠성이는 입을 떡 벌린 채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연료가 될 그 며느리 송주가 남정네들이 드글거리는 주막에서 죽은 귀신 말고 산 놈을 내놓으라고 호통을 치다니요. 칠성이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이 사실을 당장 안방마님께 고해 바치고 두둑한 포상을 받을 생각뿐이었습니다. 칠성이는 집신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어둠을 뚫고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문 앞에 다다랐을 때 칠성이는 문득 걸음을 멈췄습니다. 잠깐 지금 가서 일러 바쳤다가 만약 작은 마님이 오리발을 내밀면 어쩐다. 증거가 없으면 도리어 내가 모함죄로 멍석마리를 당할 수도 있어. 칠성이는 침을 꿀꺽 삼키며 머리를 굴렸습니다. 그래, 현장을 덮쳐야지. 내일 밤 물레방앗간이라고 했겠다. 두 연놈이 손목이라도 잡는 순간 내가 횃불을 들고 들이닥치는 거야. 그러면 우리 마님이 나를 칠성이가 아니라 칠성 장군으로 불러주겠지. 김칫국을 사발로 들이킨 칠성이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다시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예동 마을의 밤은 그렇게 폭풍전야처럼 고요하면서도 위태롭게 깊어만 갔습니다. 다음 날 밤이 되었습니다. 낮 내내 홍주는 바늘에 실을 꿰는지 콧구멍에 꿰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이 딴 데 가 있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집안의 등불이 하나둘 꺼지자 홍주의 심장은 방망이질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코 고는 소리가 드르렁드르렁 들려오자 홍주는 다시 한번 소복 치맛자락을 질끈 동여매고 담장을 넘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달이 밝아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지만 홍주의 발걸음은 춤을 추듯 가벼웠습니다. 약속 장소인 마을 외곽 물레방앗간. 덜컹 덜컹. 돌아가는 물레방아 소리가 묘한 긴장감을 자아내는 그곳에 박씨 할멈이 먼저 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수? 늦지 않게 잘 왔구먼. 자, 저기 안을 보시오. 내가 아주 물건 중에 물건을 데려왔으니. 할멈이 가리킨 물레방앗간 안쪽 쌀가마니 위에 누군가 다소곳이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살짝 비친 그 모습은 실로 감탄이 나올 만했습니다. 하얀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갓을 쓴 모습이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신성 같았으니까요. 홍주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죽은 남편 얼굴은 기억도 안 나는데 저 사내의 옆모습을 보니 갑자기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습니다. 홍주가 조심스레 다가가자 사내는 들고 있던 부채를 차르륵 펼치며 우아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오셨소? 달빛이 참으로 고우나 그대 얼굴만은 못한 듯하오. 목소리마저 옥굿을 굴러가는 소리였습니다. 이 사내의 이름은 김진사. 박씨 할멈의 귀띔에 따르면 한양에서 과거 공부를 하러 내려왔으나 시와 풍류를 너무 사랑해 아직 벼슬길에 오르지 못한 비운의 천재라고 했습니다. 홍주는 가슴이 두근거려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홍주라고 하옵니다. 내 이름은 묻지 마시오. 그저 바람 따라 구름 따라 떠도는 한 마리 학이라 해두지. 그대 혹시 시를 좋아하시오? 홍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시라고는 제사상 충문 읽는 소리밖에 들어본 적 없지만 저토록 잘생긴 선비가 묻는데 싫다고 할 여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김진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좋소. 내 그대를 위해 오늘 막 떠오른 시 한 수를 읊어드리리다. 제목은 과부의 지갑이요. 예? 제목이 뭐라고요? 홍주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과부의 지갑이라니. 하지만 김진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에헴 목을 가다듬더니 부채를 허공에 휘저으며 시를 읊기 시작했습니다. 달은 차오르는데 내 주머니는 비었구나. 흰 소복 입은 이마 엽전 꾸러미는 묵직한가. 나를 위해 술상을 차려준다면 내 그대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척은 해리라.
정적이 흘렀습니다. 물레방아 돌아가는 소리마저 멈춘 듯 했습니다. 홍주의 얼굴에 피어올랐던 홍조가 순식간에 싸늘하게 식어내렸습니다. 이건 무슨 시가 아니라 그냥 돈 내놓고 술 사오라는 날강도의 헛소리가 아닙니까? 하지만 김진사는 자신의 시에 심취해 눈물까지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소? 이 예술혼을 알아주는 이가 없어 내 지금까지 홀로 지냈는데 이제야 임자를 만난 듯하오. 그나저나 낭자 올 때 혹시 쌈짓돈 좀 챙겨왔소? 내가 며칠 굶어서 탁주한 사발이 간절한데. 홍주는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게살구라더니 박씨 할멈이 데려온 이 인간은 그냥 허우대 멀쩡한 빈대였던 겁니다. 홍주가 뭐라고 쏘아붙이려는 찰나 물레방앗간 밖 풀숲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실 그 소리는 칠성이가 내는 소리였습니다. 숨어서 지켜보던 칠성이가 모기에 물려 벅벅 긁다가 나뭇가지를 밟은 것이지요. 하지만 제발 저린 김진사에게는 그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들렸나 봅니다. 무슨 소리여? 혹시 호랑이? 아니면 포졸? 방금 전까지 풍류를 논하던 김진사의 안색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는 우아하게 들고 있던 부채를 내팽개치더니 홍주의 뒤로 잽싸게 숨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홍주의 어깨를 잡아 자신의 방패로 삼으려 했습니다. 나 낭자. 먼저 나가보시오. 여자가 나가면 짐승도 안 문다 하더이다. 아니, 이보시오. 사내 대장부가 부끄럽지도 않소. 사내 대장부고 나발이고 내 목숨이 중하지. 어서 가보라니까. 홍주는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돈을 밝히는 건 그렇다 쳐도 겁쟁이에 비겁하기까지 하다니. 홍주의 머릿속에서 로맨스라는 단어가 와장창 깨져나갔습니다. 홍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신의 어깨를 붙잡고 벌벌 떠는 김진사의 정강이를 힘껏 걷어찼습니다. 내 다리. 양반 다리 부러진다. 김진사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홍주는 바닥에 떨어진 김진사의 갓을 집어드러냅다 밟아버렸습니다. 우지끈 소리와 함께 갓이 찌그러졌지요. 학은 무슨 얼어 죽을 학이요? 당신은 그냥 털 빠진 닭이요. 내 돈으로 술 사 먹을 생각 말고 가서 우물물이나 실컷 들이키시오. 홍주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물레방앗간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박씨 할멈이 쭈뼛거리며 다가왔습니다. 벌써 끝났어? 분위기 좋아 보이더니만. 할멈, 사람을 뭘로 보고 저런 등신 쪼다를 데려왔소. 다음엔 정말 제대로 된 사내 아니면 복채고 뭐고 다 돌려받을 줄 아시오. 홍주가 씩씩대며 어둠 속으로 사라지자 박씨 할멈은 혀를 끌끌 찼습니다. 그리고 숨어있던 칠성이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혼란에 빠졌습니다. 아니, 연놈이 붙어먹는 현장을 잡아야 하는데 이건 뭐 며느리 마님이 남자를 패고 나왔으니 이걸 고발해야 해 말아야 해? 칠성이는 찌그러진 갓을 쓰고 엉금엉금 기어나오는 김진사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홍주의 첫 번째 맞선은 그렇게 처참한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홍주는 쿵쿵 뛰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비록 첫 만남은 엉망진창이었지만 이상하게도 홍주는 웃음이 났습니다. 그 잘난 척하던 선비의 정강이를 걷어찼을 때의 그 짜릿한 손맛. 그리고 난생 처음 자신의 목소리로 싫은 건 싫다고 소리쳤을 때의 해방감. 홍주는 이불을 뒤집었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똥지개가 가야 지개가. 아니, 가마가 온다지 않았나? 두고 보자. 내 반드시 보란듯이 멋진 짝을 찾고 말 테다. 하지만 홍주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박씨 할멈이 준비한 두 번째 후보는 김진사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위험하고 거칠고 심지어 치명적인 매력을 가진 사내라는 것을요. 예동 마을의 밤바람이
다시 서늘하게 불어왔습니다. 다음 날 예동 마을의 아침은 언제나 그렇듯 양반들의 에헴거리는 헛기침 소리와 함께 시작되었지만 오늘 안동 김씨 종택의 아침 공기는 유난히 더 무겁고 끈적거렸습니다. 간밤에 충격적인 사건을 목격한 하인 칠성이가 눈밑이 퀭한 너구리꼴이 되어 안방마님 앞에 엎드려 있었기 때문이지요. 시어머니 김씨 마님은 녹그릇에 담긴 숭늉을 후루룩 마시며 눈을 가늘게 뜨고 칠성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래, 어젯밤 작은 아기가 몰래 밖을 나갔단 말이지? 그 야심한 시각에 어디를 가더냐? 혹시 서방님 묘소라도 가서 울다 오더냐? 칠성이는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사실대로 말하자니 작은 마님이 물레방앗간에서 선비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삿대질을 하더이다라고 해야 하는데 이 말을 했다간 미친놈 취급을 받으며 멍석마리를 당할 게 뻔했으니까요. 칠성이는 누나를 도르르 굴리며 밤새 준비한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아닙니다요. 묘소가 아니라 물레방앗간 뒤편 공터에 가서 체력 단련을 하시더이다. 그래, 체력 단련이요. 체력 단련? 과부가 밤중에 무슨 체력 단련을 해? 그게 연료가 되려면 몸이 튼튼해야 한다며 허공에 발길질도 하시고 소리 없는 아우성도 치시고 아무튼 아주 비장해 보였습니다요. 서방님을 따라가기 위한 준비 운동 같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였지만 열렬하는 단어에 꽂힌 시어머니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며느리가 밤마다 나가서 몸을 단련한다니 조만간 자결이라도 할 결심을 굳힌 게 분명하다고 착각한 것이지요. 시어머니는 곶감 하나를 칠성이에게 던져주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오, 기특한지고. 내 며느리가 드디어 가문을 위해 큰 결심을 하려는구나. 계속 지켜보거라. 방해하지 말고 멀리서 지켜만 봐. 위기를 넘긴 칠성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오늘 밤은 또 무슨 꼴을 보게 될지 벌써부터 오금이 저려왔기 때문입니다. 한편 같은 시각 홍주는 빨래터 가는 길목에서 박씨 할멈의 멱살을 잡을 기세로 따지고 있었습니다. 할멈, 내 돈 내놔요. 어디서 그런 속빈 강정 같은 선비를 데려와서 사람을 놀려? 내가 시나 읊으려고 목숨 걸고 담 넘는 줄 아시오? 아이고, 마님 진정하시오. 내 그놈이 그리 부실할 줄 알았나? 허우대만 보고 속았지 뭔가. 그래서 이번엔 내가 진짜 배기를 준비했어. 이번엔 말만 번지르르한 새님이 아니야. 진짜 사내. 수컷 중에 수컷이라니까. 박씨 할멈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목소리를 낮추며 비장하게 속삭였습니다. 산적, 아니, 호랑이 사냥꾼 막걱정이라고 들어봤어? 봄도 맨손으로 때려잡는다는 전설의 사내지. 힘이 장사에다가 덩치가 집채만 한데 의외로 성품은 순박하다고 소문이 자자해. 이번엔 정말 기대해도 좋아. 곰을 때려잡는 사내. 홍주의 귀가 다시 팔랑거렸습니다. 지난번에 그 비실비실한 선비에게 대인 터라 이번에는 듬직하고 강인한 남자가 그리웠던 겁니다. 홍주는 못 이기는 척 다시 한번 할멈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좋소.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요. 이번에도 이상한 놈이면 그땐 할멈네 주막 기둥뿌리를 뽑아버릴 테니 각오하시오. 밤이 깊었습니다. 오늘 약속 장소는 마을 뒷산 중턱에 있는 낡은 성황당 앞이었습니다. 으스스한 분위기에 부엉이가 부엉부엉하고 울어대는 곳이었지요. 홍주는 치맛자락을 움켜쥐고 산길을 올랐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가지가 머리카락처럼 흩날려 등골이 서늘했지만 새로운 사랑을 향한 홍주의 진념은 귀신보다 강했습니다. 성황당 앞에 도착하자 어둠 속에서 거대한 바위 같은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달빛이 구름을 벗어나자 드러난 사내의 모습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짐승 가죽으로 만든 조끼, 그리고 팔뚝에는 굵은 힘줄이 지렁이처럼 꿈틀대고 있었지요. 등 뒤에는 커다란 도끼까지 메고 있으니 영락없는 산중오걸의 모습이었습니다. 홍주는 저도 모르게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우와, 이번엔 진짜다. 저 팔뚝에 매달리면 그네도 타겠네. 홍주가 조심스레 다가가자 사내가 획 하고 돌아섰습니다. 수검댕이 눈썹에 부리부리한 눈, 턱수염이 덥수룩한 얼굴. 사내는 홍주를 보자마자 천둥 같은 목소리가 아닌 의외로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구시오? 반갑소. 나는 홍주라고 하오. 할멈 소개로 왔소. 그제야 사내는 안도한 듯 큰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는 홍주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자꾸만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바스락거리자 화들짝 놀라며 도끼 자루를 꽉 쥐는 모습이 어딘가 좀 부자연스러웠지요. 하지만 홍주는 그것을 야생의 본능, 즉 경계심이라고 좋게 해석했습니다. 아, 그렇소? 내 이름은 막걱정이오. 저기, 낭자, 혹시 뒤에 누구 달고 온 건 아니지요? 아무도 없소. 왜 그리 불안해하시오? 아니, 이 산에 그게 하얀 소복 입은 처녀 귀신이 자주 출몰한다 하여. 홍주는 잠깐 귀를 의심했습니다. 곰을 때려잡는다는 사냥꾼 입에서 처녀 귀신 타령이라니요. 홍주는 애써 웃으며 분위기를 바꿔보려 했습니다. 호호. 장군님도 참. 곰도 잡으시는 분이 귀신 따위를 무서워하십니까? 듣자 하니 맨손으로 호랑이 턱주가리를 돌려놓으셨다던데. 그러자 막걱정은 언제 떨었냐는 듯 어깨를 쫙 펴고 으스대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거? 험, 사실이지요. 지난달에는 집채만 한 멧돼지가 달려들길래 내가 딱밤 한 대를 먹여서 기절시켰소이다. 내 주먹이 좀 맵소. 막걱정은 자신의 무용담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바위를 들어 계곡을 막았다는 둥, 늑대 무리와 싸워 이빨을 다 뽑아 목걸이를 만들었다는 둥. 홍주는 그의 허풍이 조금 심하다 싶었지만 그래도 지난번 선비보다는 훨씬 듬직해 보여서 맞장구를 쳐주었습니다. 적어도 이 남자는 자기를 지켜줄 힘은 있어 보였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두 사람을 몰래 지켜보던 칠성이가 나무 뒤에서 그만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모기에 물린 다리를 긁다가 중심을 잃고 엉덩방아를 찌으며 이상한 소리를 낸 것입니다. 힉! 고요한 산속에 울려 퍼진 그 외마디 비명. 홍주는 칠성이가 또 따라왔구나 눈치채고 혀를 찼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홍주 앞에 있던 인간 병기 막걱정의 반응이 가관이었습니다. 으악, 귀신이다. 엄마야. 막걱정은 비명과 함께 제자리에서 펄쩍 뛰더니 홍주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아니, 숨는 걸로 모자라 홍주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 거대한 덩치가 사시나무 떨듯 떠는데 홍주의 몸까지 덜덜거릴 지경이었지요. 아니, 이보시오. 왜 이러시오? 그냥 고라니 소리 같은데. 아니야. 저건 분명 원한 맺힌 몽달 귀신의 소리야. 나한테 씌우려고 온 거야. 낭자, 제발 나 좀 살려주시오. 내가 아직 장가를 못 가서 양기가 부족해 귀신이 붙는단 말이오. 홍주는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곰을 때려잡기는커녕 토끼라도 잡을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겁쟁이였던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막걱정이 공포에 질린 나머지 눈에 뵈는 게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홍주를 방패막이 삼아 이리저리 휘두르더니 급기야 자신이 살겠다고 홍주를 소리가 난 쪽으로 획 밀어버렸습니다. 귀신아, 이 여자를 잡아먹고 나는 살려다오. 에이, 악,
이 미친 곰탱이가. 홍주가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하얀 소복이 흙투성이가 되었지요. 막걱정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람 살려 를 외치며 산 아래로 주랭랑을 쳤습니다. 그 속도가 어찌나 빠른지 산짐승들도 놀라서 길을 비켜줄 판이었습니다.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바닥에 주저앉은 홍주. 그리고 나무 뒤에서 이 광경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하는 칠성. 정적이 흘렀습니다. 홍주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이 까져 피가 맺혔지만 아픔보다 쪽팔림과 분노가 더 컸습니다. 홍주는 산 아래로 사라진 막걱정의 뒷모습을 향해 주먹을 감자처럼 쥐어 보이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이 덩치만 큰 겁쟁아. 내가 그러고도 사내냐. 호랑이가 웃다가 턱 빠져 죽겠다.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라. 그땐 도끼로 내 머리카락을 다 밀어버릴 테니까. 홍주의 고함이 메아리쳐 돌아왔습니다. 홍주는 분을 사기며 옷을 털었습니다. 지난번엔 돈 밝히는 쫌생이 선비, 이번엔 덩치 큰 겁쟁이 사냥꾼. 조선 팔도의 사내란 놈들은 죄다 나사가 하나씩 빠진 건지 아니면 자신의 팔자가 사나운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홍주는 터덜터덜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목에서 홍주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끈적한 시선. 칠성이의 시선과는 달랐습니다. 훨씬 더 날카롭고 차가운 느낌. 하지만 홍주가 획 돌아보았을 땐 어둠 속에 흔들리는 대나무 숲뿐이었습니다. 기분 탓인가. 에휴, 배고파. 가서 찬밥이나 물에 말아 먹어야지. 홍주가 대문 안으로 사라진 뒤 대나무 숲 그림자 속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낡은 삿갓을 눌러쓰고 허리춤에는 붉은 술이 달린 낡은 피리를 찬 남자. 그는 홍주가 들어간 대문을 흥미롭다는 듯 바라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무 뒤에서 벌벌 떨며 기어 나오던 칠성이와 딱 마주치고 말았지요. 허거. 누구요? 삿갓 쓴 남자는 대답 대신 검지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대며 쉿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는 연기처럼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칠성이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오늘 밤은 정말로 수명이 10년은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후보 2번 전설의 사냥꾼 막걱정과의 만남은 그렇게 황당한 코미디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홍주의 재혼 프로젝트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박씨 할멈의 장부에는 아직 세 번째 후보가 남아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홍주는 흙투성이가 된 치마를 벗어 던지며 다짐했습니다. 내 기필코 멀쩡하고 용감하고 나를 지켜줄 사내를 찾고 말 테다. 아니, 찾아서 내가 뜯어고쳐서라도 데리고 살 테다. 예동 마을의 아침 해가 중천에 떴지만 안동 김씨 종택 사랑채 주변에는 서리빨 같은 냉기만 감돌았습니다. 지난밤 덩치 큰 겁쟁이 사냥꾼에게 호되게 당한 홍주의 분노가 아직 가라앉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홍주는 빨래터로 가는 척하며 빨랫감이 든 바구니 안에 짱돌 하나를 몰래 숨겨 넣었습니다. 오늘이야말로 박씨 할멈의 주막을 박살내고 그 사기꾼 같은 할멈의 틀니를 압수하겠다는 비장한 각오였습니다. 홍주가 주막 문을 걷어차듯 열고 들어가자 국밥을 말던 박씨 할멈이 화들짝 놀라 국자를 놓쳤습니다. 홍주의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는 걸 본 할멈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을 쳤지요. 아니, 마님, 진정하시오. 내 말 좀 들어보시오. 어제 그놈은 나도 속았소. 덩치만 컸지 간이 콩알만 한 줄 내가 어찌 알았겠소? 닥치시오. 내 이 짱돌로 할멈 머릿속에 든 먹물부터 빼줄 테니 어디서 그런 하자 있는 인간들만 골라서 날 놀림감으로 만들어? 자자, 진정, 딱 한 번. 정말 마지막
기회가 남았어. 이번엔 진짜 물주요, 물주. 돈이 얼마나 많은지 쌀이 썩어서 거름으로 쓴다는 아랫마을 왕부자. 솔직히 홍주는 짱돌을 던지고 싶었지만 돈이 썩어난다는 말에 그만 팔이 멈칫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홍주가 겪고 있는 모든 서름의 팔알은 바로 그놈의 돈, 아니 쌀한 톨이 아쉬운 가난 때문이었으니까요. 기울어가는 집안에서 콩 한쪽도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먹어야 하는 신세. 돈만 있다면 적어도 배는 골치 않을 테고 시어머니가 감시하는 저놈의 열려문 타령도 돈으로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얄팍한 희망이 고개를 든 것입니다. 홍주는 짱돌을 슬그머니 내려놓으며 삐딱하게 물었습니다. 돈이 얼마나 많소? 말도 마시오. 집이 어찌나 넓은지 안방에서 화장실 가다가 오줌을 지린다는 소문이 있어. 나이도 40줄에 상처하고 혼자 사는데 자식이 없어서 대를 이을 아들만 낳아주면 곳간 열쇠를 통째로 넘기겠다더이다. 돈 많고 자식 없고 곳간 열쇠를 준다. 조건만 보면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과부 팔자의 감지덕지였지요. 홍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마지막으로 속는 셈 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세 번째 맞선 장소는 마을 어귀의 정자였습니다. 달빛이 흐드러지게 핀 연못 위로 비단 옷을 휘감은 한 사내가 뒷짐을 지고 서 있었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때깔이 좋아 보이는 것이 확실히 앞선 두 후보와는 달리 귀티가 흘렀습니다. 홍주가 조심스레 다가가자 사내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기름진 얼굴에 얍삽하게 생긴 눈매, 그리고 입가에 붙은 점까지. 관상학을 모르는 사람이 봐도 나 욕심쟁이요라고 써붙인 얼굴이었지만 홍주는 애써 무시했습니다. 사람은 겉만 보고 모르는 법이니까요. 오, 그대가 홍주 낭자요? 듣던 대로 얼굴이 반반하구려. 엉덩이도 펑퍼짐한 게 아들 셋은 거뜬히 낳겠어. 첫마디부터가 아주 주옥 같았습니다. 홍주는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지만 꾹 참았습니다. 왕부자는 홍주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품에서 엽전 꾸러미가 아니라 작은 주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주판알을 튕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보자. 낭자가 우리 집에 오면 밥은 하루 두 끼면 될 테고, 옷은 죽은 내 전처가 입던 거 수선해 입으면 되고. 아, 참. 머리숱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빗질할 때 빠지는 머리카락은 모아두시오. 가발 만들어 팔면 쏠쏠하니까. 네? 머리카락을 모으라고요? 아, 당연하지. 티끌 모아 태산이라 했소. 내가 이 큰 재산을 어찌 모았겠소? 굴러다니는 개똥도 약에 쓰려면 돈이 드는 법. 아, 그리고 낭자. 입 좀 벌려보시오. 입은 왜요? 이빨이 튼튼해야 밥을 꼭꼭 씹어 먹지. 그래야 소화도 잘 되고 똥도 잘 싸서 거름이 찰지게 나오지 않겠소? 우리 집 농사의 보탬이 되어야지. 홍주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남자는 홍주를 아내로 맞이하려는 게 아니라 밥 적게 먹고 새끼 잘 낳고 거름까지 생산하는 가축을 구하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그 돈을 쓰기는커녕 죽어서 저승 갈 때 입안에 물고 갈 엽전 한 입도 아까워할 위인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 기가 막힌 현장을 지켜보는 눈이 있었으니 바로 시어머니의 첩자 칠성이었습니다. 칠성이는 3일 연속으로 이어지는 홍주의 기상천외한 맞선 현장을 목격하며 이제는 거의 반쯤 해탈한 상태였습니다. 첫째 날은 샌님을 패고 둘째 날은 사냥꾼을 울리더니 셋째 날은 인간 계산기랑 노가리를 까고 있네. 우리 작은 마님 취향 참 독특하시다. 그런데 문제는 칠성이만이 아니었습니다.
칠성이의 보고가 영 미심쩍었던 시어머니 김씨마님이 오늘은 직접 거동을 하신 겁니다. 저 멀리 어둠 속에서 지팡이를 짚고 매의 눈으로 정자를 노려보는 시어머니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칠성이는 그 모습을 보고 식은땀을 줄줄 흘렸습니다. 여기서 들키면 홍주는 물론이고 감시를 소홀히 한 자신도 뼈도 못 추릴 판이었으니까요. 한편 정자 위에서는 홍주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왕 부자가 급기야 홍주의 손목을 덥석 잡으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어때? 이만하면 조건이 훌륭하지 않소? 오늘 밤 당장 내 가마에 타시오. 쌀밥 실컷 먹여줄 테니. 홍주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쌀밥? 겨우 그 쌀밥 한 그릇에 내 인생을, 내 자유를, 내 자존심을 팔라고? 홍주는 잡힌 손목을 확 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왕 부자의 기름진 얼굴을 향해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이보시오, 영감탱이. 댁내 쌀독에 쌀이 썩어난다고. 그거 다 끌어안고 천년만년 사시오. 나는 굶어 죽어도 당신 같은 구두쇠랑은 못 살아. 여자가 무슨 애 낳는 기계요? 똥 만드는 기계요? 아니. 감히 천한 과부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야? 내가 누군 줄 알고. 누구긴 누구야. 돈만 아는 똥자루지. 내 머리카락으로 가발. 내 이빨로 농사. 에라이, 패. 홍주는 왕 부자의 발등을 잇는 힘껏 밟아버렸습니다. 악! 하는 비명과 함께 왕 부자가 콩콩 뛰며 나뒹굴었습니다. 홍주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정자를 뛰어내려왔습니다. 속은 시원했지만 한편으로는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세상 어떤 남자를 만나도 이 지긋지긋한 과부 꼬리표와 가난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는 절망감이 그녀를 덮쳤기 때문입니다. 눈물을 훔치며 어두운 산길을 내려오던 홍주. 그때였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발을 헛디뎌 중심을 잃고 말았습니다. 어마, 깜짝이야. 비탈길로 굴러떨어지려는 찰나 어둠 속에서 쑥 튀어나온 단단한 팔 하나가 홍주의 허리를 낚아챘습니다. 마치 깃털을 받아내듯 가볍고 부드러운 손길이었습니다. 홍주는 놀란 토끼 눈을 하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달빛이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밀자 홍주를 안고 있는 사내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낡은 삿갓을 깊게 눌렀었지만 그 아래로 보이는 콧날은 베일 듯 날카로웠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눈빛, 깊은 호수처럼 고요하면서도 어딘가 슬퍼 보이는 그 눈동자가 홍주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밤 대나무 숲에서 홍주를 지켜보던 그 의문의 사내였습니다. 누구세요? 사내는 대답 대신 홍주를 바로 세워주더니 삿갓을 살짝 고쳐 썼습니다. 그리고 허리춤에 차고 있던 붉은 술이 달린 피리가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밤길이 험합니다. 앞을 잘 보고 다니시오. 목소리는 낮고 굵었지만 듣는 사람의 가슴을 울리는 묘한 힘이 있었습니다. 홍주는 그동안 만났던 샌님, 사냥꾼, 부자와는 차원이 다른 기운을 느꼈습니다. 진짜 사내의 냄새, 아니 위험하면서도 끌리는 야수의 냄새가 났습니다. 사내는 짧은 한마디를 남기고 바람처럼 돌아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홍주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남자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는 것을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어머니가 저 밑에서 올라오고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혼자 내려갔다가는 꼼짝없이 들킬 판이었습니다. 홍주는 다급하게 사내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자, 잠깐만요. 저 좀 도와주세요. 사내가 멈칫하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순간 숲풀 아래쪽에서 시어머니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칠성아,
저기 정자 쪽에 무슨 소리가 났는데? 쥐새끼가 찍찍거리는 소리 같기도 하고. 아이고 마님, 고라니입니다. 고라니. 밤눈 어두우신 마님 눈엔 다 쥐새끼로 보이시나 봅니다. 어서 내려가시지요. 시어머니와 칠성이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홍주는 사내의 눈을 간절하게 쳐다보았습니다. 사내는 잠시 칠성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쪽을 응시하더니 피식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홍주의 손목을 잡아채며 속삭였습니다. 꽉 잡으시오. 혀 깨물지 말고. 그 말이 끝남과 동시에 사내는 홍주를 안고 대나무 숲 위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바람을 가르는 소리와 함께 홍주의 몸이 공중에 붕 떴습니다. 이것은 꿈일까요? 아니면 무협지에서나 보던 경공술일까요? 박씨 할멈의 장부에는 없었던 남자. 이름도 나이도 정체도 모르는 이 미스터리한 후보 4번의 등장. 과연 이 남자는 홍주의 재혼 프로젝트를 구원할 기사일까요? 아니면 더 큰 파란을 몰고 올 태풍일까요? 홍주가 사내의 품에 안겨 밤하늘을 나는 동안 예동 마을의 밤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홍주의 몸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대나무 숲의 서늘한 바람이 귓가를 스치고 발 아래로는 예동 마을의 기와 지붕들이 까마득하게 멀어졌습니다. 마치 꿈속을 유영하는 기분이었지요. 홍주는 엉겁결에 사내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사내의 가슴팍에서 전해지는 쿵쿵거리는 심장소리가 자신의 것인지 아니면 이 정체불명의 남자의 것인지 구분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퉁 하고 가벼운 진동과 함께 두 사람의 발이 땅에 닿았습니다. 그곳은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뒷산 언덕, 오래된 정자 지붕 위였습니다. 홍주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사내가 다시금 단단한 팔로 그녀를 부축해 주었습니다. 달빛이 사내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삿갓 아래 드러난 눈동자는 깊고 고요했습니다. 홍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체 누구십니까? 사람입니까? 도깨비입니까? 사내는 피식 웃으며 삿갓을 벗었습니다. 밤바람에 긴 머리카락이 흩날리자 드러난 얼굴은 험악한 산적도, 기름진 부자도, 비실비실한 선비도 아니었습니다. 그을린 피부에 다부진 턱선, 세상 풍파를 다 겪은 듯하지만 맑은 눈빛을 지닌 그야말로 진짜 사내의 얼굴이었지요. 도깨비는 아니고 그저 바람 따라 떠도는 나그네 강훈이라오. 며칠 전부터 낭자의 그 기상천외한 새 시집 가기 작전을 아주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소. 홍주의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지켜보다니요? 그럼 제가 선비 정강이 걸어차고 사냥꾼한테 욕 퍼붓고 부자 영감 발 밟은 걸 다 봤단 말입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았소. 내 조선 팔도를 유람하며 별의별 사람을 다 보았지만 열려문을 걷어차겠다고 그리 펄펄 뛰는 여인은 처음 보았소. 그 생기 넘치는 모습이 참으로 예뻐 보였소. 예뻐 보였다. 그 한마디에 홍주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청산과부, 불쌍한 것, 가문이 재물로만 불리던 그녀에게 펄펄 살아뛰는 모습이 예쁘다고 말해준 첫 번째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로맨스의 달콤함도 잠시 산 아래쪽에서 횃불들이 어지럽게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와 하인들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낭자 선택하시오. 이대로 나와 함께 이곳을 뜨겠소? 아니면 저 감옥 같은 기와집으로 돌아가겠소? 지금 떠난다면 내 등에 낭자를 업고 천리 밖까지라도 달려주리다. 홍주는 흔들렸습니다. 당장이라도 이 남자의 손을 잡고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 아래 횃불 속에 섞여 있을 자신을 감시하느라 고생만 한 멍청한 하인 칠성이, 그리고 비틀린 욕망이지만 어쨌든 자신을 거두어준 시어머니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야반도주를 해버리면
평생 도망친 죄인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숨어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 홍주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홍주는 주먹을 꽉 쥐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도망치지 않겠소.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왜 숨어서 도망갑니까? 나는 당당하게 내 발로 대문을 걸어 나갈 것이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니까. 강훈의 눈이 휘둥그레졌다가 이내 호탕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 역시 내가 사람을 제대로 보았군. 좋소. 그럼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낭자를 데리러 가리다. 그때까지 버틸 수 있겠소? 걱정 마시오. 산전수전 다 겪은 과부 홍주요. 다음 날 아침 안동 김씨 종택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밤새 사라졌던 홍주가 새벽녘에 제 발로 대문을 열고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마당에는 시어머니가 멍석을 깔고 앉아 서슬 퍼런 눈으로 홍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칠성이가 죄인처럼 무릎을 꿇고 벌벌 떨고 있었지요. 내 인연, 감히 밤이 새도록 외간 남자와 놀아나고 들어와? 내가 기어이 가문에 먹칠을 하는구나. 여봐라, 처년을 당장 헛간에 가둬라. 물 한 모금 주지 마라. 내가 굶어 죽어 열녀가 되든 혀를 깨물어 열녀가 되든 내 기필코 내 앞에 열녀문을 세우고야 말겠다. 시어머니의 고함에 하인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홍주를 끌고 갔습니다. 홍주는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죽은 사람을 위해 산 사람을 죽이는 게 가문의 영광입니까? 저는 죽지 않습니다. 보란 듯이 살아날 것입니다. 쾅! 헛간 문이 닫히고 자물쇠가 채워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지만 홍주는 울지 않았습니다. 집단 위에 앉아 어젯밤 강훈이 준 작은 피리 장식을 만지작거리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달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굶어 죽기를 기다리며 안방에서 묵주를 돌리고 있었지요. 그때 대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보시오. 문을 여시오. 박씨 할멈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동네 사람들을 잔뜩 몰고 온 삿갓을 쓴 사내 강훈이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뛰어나왔습니다. 무슨 행패냐? 남의 집 대문 앞에서! 행패라니요. 나는 이댁 며느리 홍주 낭자에게 청혼하러 온 사람이요. 갇혀있는 사람을 구하러 왔단 말이요. 뭐라? 청혼! 과부에게 청혼이라니. 하늘이 두렵지도 않으냐? 저녀는 내 며느리다. 죽어도 내 집 귀신이야! 천만에. 죽은 나무에 꽃이 피길 바라는 건 욕심이지요. 낭자는 아직 꽃봉오리요. 내가 그 꽃을 피우게 해줄 것이요. 강훈이 앞으로 나서자 하인들이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강훈이 허리춤에서 대금을 꺼내 휘리릭 돌리자 달려들던 하인들의 바지가 줄줄 흘러내리고 갓이 벗겨져 날아가는 등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무협지에서나 보던 현란한 무술 실력에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 틈을 타 칠성이가 눈치를 보더니 슬그머니 헛간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돌멩이로 자물쇠를 내리쳤습니다. 깡, 깡. 에라 모르겠다. 작은 마님 나오십시오. 저도 이제 열려문 지키는 게 노릇은 못 해먹겠습니다. 자물쇠가 부서지고 헛간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흑투성이 소복을 입은 홍주가 걸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횃불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홍주는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나와 시어머니와 마주 섰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키워주신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허나, 저는 열려문 기둥이 되려고 태어난 게 아닙니다. 저는 홍주입니다. 그냥 홍주로 살겠습니다. 홍주는 품에서 은장도를 꺼냈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지요. 자결이라도 하려는 줄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홍주는 은장도로 자신의 긴 머리카락을 싹둑 잘라내어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것은 과거와의
그리고 악습과의 작별을 고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아니, 저런 망측한. 시어머니는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 신용을 했지만 아무도 부축해주지 않았습니다. 홍주는 강훈에게 다가갔습니다. 강훈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가시지요, 낭자. 세상은 넓고 맛있는 것도 많고 재밌는 일은 더 많소. 갑시다. 내 이 답답한 마을을 벗어나서 실컷 웃으며 살아보리다. 홍주가 강훈의 손을 잡고 대문을 나서는 순간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박씨 할멈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둘 숨죽여 살던 마을 아낙네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온 동네가 떠나갈 듯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예동 마을의 오랜 침묵을 깨는 소리였습니다. 홍주와 강훈 두 사람의 뒷모습이 마을 어귀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칠성이는 콧물을 훌쩍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예동 마을에는 여전히 연려문이 서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연려문을 보며 혀를 차는 대신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 말이야, 저 문을 걷어차고 사랑을 찾아 떠난 아주 멋진 과부가 있었지라고요. 그 후로 홍주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저 멀리 바닷가 마을에서 밥집을 차려 대박이 났다고 합니다. 남편은 피리를 불고 아내는 국밥을 말고 둘 사이에 토끼 같은 자식도 셋이나 낳고 밤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고 하네요. 자, 이것으로 예동 마을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과부의 재혼 프로젝트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홍주처럼 과감하게 문을 박차고 나갈 용기가 깃들기를 바라며 오늘 밤 달빛 책갈피는 이만 인사합니다. 내일 밤 다시 이곳 달빛 책갈피에서 만나요. 오늘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좋은 꿈 꾸세요. 감사합니다.